여의도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이요. 사실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도 음주가 좀 한 번에 논란이 됐는데 어제 이게 뭐 쪽지 예산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직접 자기 한국당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민원을 받겠다라고 한 부분이 드러나서 지금 좀 굉장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선된 직후에 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부에 특히 그 예산 담당자에게 우리 당의 정책, 또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 이야기는 뭐 그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약속을 지킨 셈이 된 겁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리 헌법에 그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예결위원장으로서 그것도 그 자신이 속한 정당의 그런 것들을 받아서 그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 특히 이제 기재부와 무슨 거래를 통해서 예.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했다면 우리 헌법과 법률이 지키고 있는 그런 절차들을 어기려고 했던 뭐 그런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예. 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9월 2일 날만 이제 정부 예산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될 텐데 예. 그 이후에 뭐 쪽지 예산으로 뭐 반영하기 위해서 저런 뭐 자료들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은 우리 의원님 잘 아시지만 타당성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예. 적절한 국민의 혈세를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쪽지 예산을 통해서 관철하려고 했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추경에서 100여일 늦은 추경에서 예. 자신의 지역구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뭐 반영했다라는 며칠 어떤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좀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사퇴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해보셨으니까 네. 더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받아보신 적이 사실은 정부가 예. 예산을 국회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 이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역 현안들이 꽤 있으니까 그거를 정부에 이야기하면서 반영해 달라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건 사실은 그거는 뭐 필요한 의정 활동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예결위원장이 그것도 한국당 의원들, 자기가 속한 정당의 의원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여야 가릴 거 없이 전체 의원들한테 의원들의 지역 현안이 어떤 건지 그래서 정부가 한번 참고하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미국은 이제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는 심의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편성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의원들의 지역 여러 가지 현안 수요를 정부에 줄 수는 있다고 봐요. 정부가 이제 중요한 건 정부가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국가 차원에서 균형 예산을 정부는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역별로 의원들이 자기가 소위 말해서 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지역 예산이 치우치게 반영이 되면 이거는 국가 나라 살림살이에 주름살을 주는 거죠. 예. 그런데 미국도 사실은 포크베럴 팔러틱스라고 해가지고 돼지 여물통 정치라고 하는 건데 예. 의원들이 자기 예산 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로비도 하고 뭐 정부에 압박도 넣고 정부가 오케이 하면 국회에서 편성하고 미국도 그러긴 하지만 그러면 균형 예산이 무너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을 챙기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김재원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의원들한테만 보내서 저렇게 한 거는 사실은 매우 잘못됐고 다른 외교위원장은 저런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례적인 거죠, 지금. 네, 굉장히 이례적이고 본인이 뭐 여러 가지 뭐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퇴 얘기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서 저는 좀 한국당은 그동안에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뭐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의 어떤 시정 조치나 이런 게 좀 부족했어요. 근데 예. 그러면서 정부가의 잘못을 질타한다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정부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더 가단성 있는 조치를 지도부가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맡고 계신 게 국회 예결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유한국당의 무슨 예결위원장도 아니고 공직을 맡고 계신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을 볼 때 기준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화해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에 저렇게 음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예결위 전체를 하더라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결위가 무슨 특별 집단이 아니거든요. 잘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일 뿐인 거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민원 받으려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또 자신의 정당 의원들한테만 받는다는 것은 아주 매우 부적절하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퇴 네.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탈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제3지대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다음 행보가 막 그려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정당 내부가 굉장히 동요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의 지금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이제는 몇 분 안 남게 생긴 상황이죠. 예. 정동영 대표가 만약에 내가 사퇴를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한다면 평화당은 탈당하는 분들이 탈당하지 않고 예. 그 당 전체가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한 비상대책기구화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정동영 대표는 나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11명은 탈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12일에 탈당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지금 5분의 의원이 남는데 그분들 중에 정동영 대표와 아주 가까운 또 다른 분 빼고는 또 일부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러면 그분들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지금 민평당 내에 소위 대한정치연대 탈당하겠다는 분들이 바라보는 분들은 어디냐면 바른미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 예. 그다음 플러스 손학규 대표예요. 예. 그렇게 해서 뭐 당을 하나 만든다 치면 사실상 호남당이 되는 거죠. 예. 호남당이 되는데 과연 내년 총선에 그런 당이 만들어져도 파괴력이 있을까? 그 당이 유의미한 의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총선을 지휘할 소위 말해서 국민이 누가 봐도 저분이 지휘를 한다면 저 당에 믿음이 간다. 그래서 표를 상당히 줄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중심 인물이 없어요. 예전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같이,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어도 그다지 전망은 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민평당 저 동요과 예. 소위 분당이 바른미래당에 바로 충격을 줄 겁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또 이 소용돌이에 빠지고 예. 바른미래당 일부는 민평당에 계신 분들하고 손잡을 수 있지만 또 과거 새누리당에서 나오셔가지고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 중에 구성원으로 돼 있는 비당권파 의원들 거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과 다른 새누리당 의원 출신 플러스 안철수 전 대표 이 세력은 궁극적으로는 따로 가거나 예. 독자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한국당이 좀 크게 바뀌어가지고 보수 통합이 좀 새롭게 이제 물결이 이루어진다면 그쪽과 연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복잡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제가 단순하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었고 누군가 지금 먼저 일단 탈당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아니면 저분들을 흡수하는 노력이 더 있을까요? 근데 이미 바른미래당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뭐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뭐 복잡한 상황 같지만 한편으로 좀 이럴 땐 원론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들이 정당을 바라보는 지금 시각이 좀 많이 달라졌다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보스나 뭐 어떤 지역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가치나 비전을 중요시하죠. 강화하는 그런 정당이 더 그 인기도도 올라가고 혹시 예. 거기에 대해 지지도 높아지는 생각하고요. 조금 더 이 사안과 관련돼서 본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미래당도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고 그러면 바른미래당 지금 뭐 나경원 대표와 유승민 러브콜을 보냈지만 그 원내대표가 정당 통합이라든지 정계 개편에 이렇게 큰 핵심 역할은 아니거든요. 정당 대표, 예. 황교안 대표일 텐데 과연 황교안 대표가 정서적으로는 아마 우리 공화당에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잖아요. 예. 그분이 유승민 대표, 안철수 의원까지 끌어들이는 잠재적 경쟁자인 이렇게 해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 시점에 뭐 아직 총선도 많이 남아 있고 왜 이 시점에 굳이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황교안 대표도 뭐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보수가 아주 그냥 사분오열돼서 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에 현 주소를 반영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제 일본 문제를 둘러싸고 예. 그 지도력이나 아니면은 리더십이 부분에. 굉장히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른미래당이 그 일부가 지금 이제 또 손학규 대표를 흔들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이니까 뭔가 좀 그 통합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그 지지율을 좀 올려보겠다라는 그런 그 목적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당 안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의 몸값을 왜 올리려고 하느냐. 두 번째는 대한애국당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또 친박계 우리공화당. 예, 친박계 우리공화당요. 친박계 의원들이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을 이 통합의 대상으로 놓고 본다는 얘기는 이쪽에 소위 그 극렬하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하고는 결별하고 결별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쪽도 못 잡고 저쪽도 못 잡는 상황이 되는데 더더구나 이 지금 그러니까 말은 되게 이제 우리 애국당스러웠고 행동은 예. 또 그 소위 비박 쪽과 이렇게 내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 이 스탠스는 그냥 당일치기, 그러니까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당일치기. 되겠기에 만들어내는 뉴스용 그 행동이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없다. 전략이 없다. 이것을 보수 대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절제 있고 정제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마다 좀 뭔가 이렇게 좀 제안을 해서 뉴스를 통해서 좀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이지 그러니까 좀 정교하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한국당 내부의 반응을 보면은 뭔가 보수 통합에 대해서 의견이 참 많이 엇갈리고 네.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총선이죠. 그냥 네. 이걸 이제 큰 배경으로 보면 우선 민평당이 지금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소위 비당권파라고 하는 그 호남 중심의 의원들, 그리고 바른 미래당에도 바로 이제 호남 중심의 손학규 대표를 위호하고 있는 예. 그런 이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자신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어떤 구도가 유리한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은 통과되느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자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순에 더해서 내년 총선에 결국은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확고한 그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 소위 반문연대 내지는 보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 개혁을 지향하는 합리적 보수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그러한 그 전략적인 그런 어떤 그 구상 내지는 그런 조율 속에서 나온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다시 자유한국당의 보수층과 합류를 한다면 예. 나름대로 파급력이 있는데,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유승민도 살고 자유한국당도 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도 내가 대구에 가면 자신이 없으니까 수도권으로 나온다라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도 적어도 그런 그 신선한 이미지의 정치인들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그럼 본인들이 뭘 내려놓고 자기 혁신을 하는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얼마나 많은 그 집권당에 대한 비판을 합니까? 예. 비판이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예. 거는 그런 딜레마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소위 침묵하는 지지자들이 지금 관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4년 전에도 소위 그 안철수 신당이라는 것이 거의 연말에 예. 그리고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로 대선 치면 직전, 내년 예. 그 총선 직전에 만들어지면서 요동을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특히 집권 여당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거의 그 토끼와 거북이처럼 야당복이 있다라고 이제 늘어져 있는 상황이 많은데 정치라는 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그럴수록 전공법을 쓰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말 그런 사람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뭔가 야당다운 야당을 끌어가려면 그런 어떤 이벤트성의 발언 또는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좀 전략을 제대로 만들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또 자기 희생이 되더라도 뭔가 보수 야당 그리고 정말 상식적인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부터 보여주는 것이 순수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는데 예. 뭐 여당이 늘어져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1년 전에 경선 룰을 확정을 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당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네. 내년 총선을 대비하겠다라는 거고요. 오늘도 뭐 뉴스에 나왔지만 TK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을 정도에 그것을 가시화시키겠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 때 그 저희가 굉장히 성과를 낸 것은 올해 내년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학고부동한 전국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면 내년 총선에서 어떤 당에게 표를 줘야지만 국정운영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현재 보수야당의 이합집산은 지난 4년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야당에서 분열이 있었던 것이고 그 분열이 이제 당시 대선 후보 군들이 이제 생기면서 총선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번 총선은 그 야당의 뾰족한 대선 후보군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제3, 제4 야당이 그닥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라고 전망합니다. 그 과학적인 기준으로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당이 야당복이 있어서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 비판만 오로지 하고 대안 있는 야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막말 프레임으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태의연한 색깔론과 조풍몰이, 이 평화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모습 때문에 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지 여당 탓은 아닙니다. 민주평화당 얘기 조금 전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지금 10명 비당권파 의원들이 이제 탈당을 선언을 하면서 그럼 남아있는 의원이 이제 4명, 4+1, 5명 정도 사실상 미니정당 되고 나간 10명은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느냐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남아있는 의원 중에 한 분, 2분 정도가 이제 전북 출신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전남 강주 출신이고요.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이제 당권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호남 출신이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도 지금 굉장히 거취가 불안정한 거지 않습니까? 예. 당분간은 아마 제3지대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정기국회 상황을 조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을 함부로 움직였다가 또 바른미래당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가지고 또 어려운 시기 겪고 또 어려운 시기 겪는 바에는 무소속으로 좀 있다가 평화당이 이제 정동영 의원이 과연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제 여기도 있거든요. 예.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이 지금 뭐 러브콜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자유한국당 안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아프네. 몇 달 동안은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야당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허구한 날 못 볼 걸 보여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